새로운 행성을 향해 떠나던 우주선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이내 우연찮게 잡힌 신호를 따라 미지의 행성에 도착하는 이야기, 에이리언 커버넌트입니다. 영화 전체로 훑기 때문에 스포일러에 주의하세요. 프로메테우스 이후 속편으로 돌아오면서 다시금 에이리언의 타이틀도 돌아왔습니다. 이는 곧 제노모프의 등장을 암시하며 프로메테우스가 에이리언 세계관에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요소로 작용하죠. 부제인 커버넌트는 계약, 언약이라는 뜻이 있는데 개척민들과 배알을 태우고 새로운 행성으로 향하는 방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약속된 땅에 가리라는 종교적 상징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약속이라는 것은 결국 깨지기 마련이라는 필수 불가결적인 작용을 통해 반전과 공포로 물들게 될 것임을 은연중에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빗의 탄생, 전편에서 나이 들었던 웨이랜드 회장의 젊었던 시절이 다뤄집니다. 즉 데이빗은 프로메테우스를 기준으로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모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초창기 모델인 만큼 그 후속 모델인 월터가 나왔음에도 피터는 데이빗을 데리고 프로메테우스호에 승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는 피터와 데이빗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월터는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는 데이빗의 수정 버전으로서 So they made the following models with fewer complications. 데이빗이 얼마나 불편한 지점을 드러내는지를 알려줍니다. You will die. I will not. 피터는 이 말을 듣고 데이빗에게 명령하며 창조주에게 도전해선 안 된다는 불쾌한 기색을 띠니 이것이 추후 엔지니어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감정선과 연결되기에 그와 동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Which I hope you and I will answer one day. 한편 데이빗과 피터가 함께 있는 공간에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품이 놓여 있었는데 먼저 그가 앉고 있는 의자는 이탈리아의 디자이너 카를로 보가티가 제작한 의자, 최고급 브랜드로 알려진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 르네상스 미술가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그리스도의 탄생,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조각 다비드상으로 정점을 찍으며 해당 공간이 지극히 예술적인 물건으로 가득 찼다는 걸 보여줍니다. 창조를 위해 필요한 것은 가장 창의적인 자세에서 시작하기에 인간의 예술성이 어디까지 위치해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반대로 이 환경이 데이빗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 우주, 시간적 배경과 함께 커버넌트호가 모습을 보입니다. 프로메테우스의 시간적 배경이 2093년이었기에 약 10년이 지났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로 인해 피터 웨이랜드의 죽음 이후 회사가 유타니와 합병했으며 월터를 광고하는 바이럴 영상에서 이 변화가 정확히 언급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로고는 에이리언 1편에서 나왔던 로고로 다른 감독들이 연출했던 웨이랜드 유타니의 로고와 다르며 1편과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깨알 같은 모습이죠. 불의의 사고를 당한 커버넌트호, 결국 모든 승무원들이 깨어나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때 승무원 중 테네시를 연기하는 데니 맥드라이브는 인상적인 모자를 착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스탠리 큐브릭의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 속 콩소량에 대한 오마주로 데니를 보고 슬림 피큰스가 떠올라 그 캐릭터를 차용한다는 의미에서 모자를 씌웠다고 합니다. Danny McBride was, I said to him, you know who you are, you Slim Pickens.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고 복귀하던 와중 미상의 신호를 포착한 테네시, 이내 해당 신호가 노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존 덴버의 노래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기에 엘리자베스 쇼 박사가 오랜 우주여행 동안 느낄 향수의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넣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호를 따라 새로운 행성을 탐사하러 내려간 승무원들, 대기 상태가 지구와 유사하다는 측정을 받고 맨 얼굴로 탐사를 시작하는데 이 장면은 본편에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던 장면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지구와 유사하다 한들 육안으로 관측되지 않는 요소가 신체에 작용할 것인데 브레인들만 모였다는 승무원들 중 그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활동하는 장면은 굉장히 어색한 모습이거든요. 앞서 프로메테우스에서도 이와 유사한 장면이 있었는데 엔지니어의 우주선이 호흡이 가능한 환경이라는 걸 깨닫고 찰리가 가장 먼저 헬멧을 벗어버리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는 찰리가 얼마나 무모하고 모험적인 캐릭터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장면으로 본편의 장면과는 궤를 달리합니다. 결국 감염 끝에 주인공을 제외한 모두가 죽게 되니 자기적 전개라는 비판의 단초가 된 장면이죠. 어딘가 불시착한 것으로 보이는 엔지니어의 우주선, 해당 우주선 내부에서 엘리자베스 쇼의 인식표가 발견됩니다. She was Chief Science Officer of the Prometheus. 커버넌트호가 도착한 이 행성이 엔지니어의 행성으로 향한 쇼박사 일행의 목적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I want to go where they came from. You think you can do that, David? 먼저 공개된 프롤로그 영상에서는 분리됐던 데이빗의 신체를 접합하는 과정이 있었으며 엘리자베스 쇼 박사가 긴 우주여행을 앞두고 다시금 동면에 들어가는 내용을 통해 엔지니어의 행성 도착 후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세웁니다.
갑자기 출몰한 괴생명체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탐사대원들. 미상의 인물에게 도움을 받아 어느 장소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기괴하게 타들어간 흔적들을 발견합니다. 추후 데이빗에 의해 몰살된 엔지니어들이라는 것이 확인되는데요. 이때 엔지니어의 모습이 전편과는 이질적인 느낌이라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버그의 석상과도 같은 아름다운 형태에서 약간은 푸석한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떠도는 가설에 의하면 고대 지구에 생명체를 뿌린 엔지니어와 동일한 종족이나 오랜 시간이 흘렀던 만큼 인간처럼 변화되지 않았을까라는 내용이 있지만 그래도 전편의 압도적인 분위기를 보여주지 못해 아쉬운 변화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두건을 벗으며 얼굴을 드러내는 미상의 인물은 전편의 합성인간 데이빗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염색을 하지 못해 층이 나눠진 금발머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월터를 발견하고선 그와 비슷하게 머리를 자르는 모습은 오람 선쟁의 이야기를 듣고선 We're a colony mission. 앞으로 발생할 사건에 대해 준비하기 위한 자세였습니다. How many colonists? Over 2,000. So many good souls. 그리고 이때 그가 부르는 노래는 Man who broke the bank in Monte Carlo. 영국의 뮤직홀 노래로 전편에서 그가 영감을 받았다고 알려진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에서 주인공이 부르는 노래로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The man who broke the bank at Monte Carlo. 한편 데이빗과 월터는 마이클 패스벤더가 1인 2역을 맡았는데요. 함께 있는 장면에선 대역을 세워 위치를 표기한 뒤 프레임에 맞춰 디지털로 변환해 위치를 잡으며 연기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대원들을 따라온 괴생명체, 어느새 성체가 돼버려 아득히 인간의 스펙을 넘어버리는데 이 개체를 네오모프라고 부릅니다. 제노모프와는 비교되는 모습으로서 훨씬 더 포식자의 형태를 보여주는데 이 모습 역시 기존 제노모프처럼 스턴트 배우에게 고무로 된 슈트를 입혀 촬영했습니다. 원활한 현장을 위해서도 있지만 생명체의 구현이 영화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기에 사실적인 표현이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형제 대 형제의 대화를 위해 자리를 옮긴 데이빗과 월터, 양쪽을 막은 돌산과 가운데 길게 뻗은 나무들. 이 모습은 아놀드 베클린의 죽음의 섬에서 모티브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어디서 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앞서 데스노트 시리즈를 다룰 때 새로운 키라가 보고 있는 그림으로 나온 적이 있었죠. 망자를 저승으로 건네는 그리스 신화 속 뱃사공 카론을 그린 것으로 학살의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공간으로서 죽음이 다뤄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현장을 바라보며 시를 읊는 데이빗. My name is Ozymandias, King of Kings. 특히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이 힘의 허무함을 말하고 있기에 많은 매체에서 인용되는 구절인데요. Look on my wax, ye mighty. 그는 이 시를 바이런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Byron. 1818. 그러나 이 시는 바이런이 아닌 퍼시 셸리가 작성한 것으로 데이빗의 오만함을 역으로 되묻는 구절이 됩니다. 즉 새로운 창조주로서 자신의 힘에 도취되며 엔지니어를 학살했지만 그런 그마저도 우리가 존재한다는 불완전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Who wrote Ozymandias? Byron. Shelley. 데이빗의 실험실, 그는 전편에서 획득했던 검은 물질 플라스크를 가지고 다양한 생명체를 대상으로 연구 중이었습니다. 에이리언 시리즈와의 연결점을 맞추기 위해 페이스허그와 에이리언의 알 등 다양한 기록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실험을 위한 기괴한 분위기를 내기 위해 모든 소품을 실물 사이즈로 제작했으며 추후 등장하는 알도 1편의 기억을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월터에게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을 설명하는 데이빗. Perfect organism. 완벽한 생명체라고 부르는 이것은 단연 제노모프를 말하는 것이며 앞서 1편에서 합성인간 애쉬에 의해 처음으로 언급된 적이 있었습니다. Perfect organism. 그렇게 태어난 체스 버스는 기존의 형태와 다른 모양이었으니 성체가 되었을 때도 제노모프와 비슷할 뿐 전혀 다른 개체이기 때문에 프로토모프라는 이명이 붙었는데요. 지능적인 제노모프와 달리 본능과 야성적인 존재로서 크레인을 거대한 짐승으로 착각해 돌진하는 장면을 넣었습니다. 프로토모프 역시 고무로 된 슈트를 입었으나 기술이 현저히 발전한 만큼 슈트의 부분을 나누어 얇고 가벼운 움직임을 표현하고자 노력했다고 합니다. 구조선을 타고 복귀한 데니얼스와 로프, 그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언급하는 이 대사는 He looks like Phantom of the Opera. 유명한 오페라의 유령 속 주인공 에릭의 외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평온이 온 듯한 커버넌트 5, 복도를 지나 조종소로 향하는 시점에서 물을 쪼아대는 장난감 새를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작품에서 등장하는 이 물먹는 새는 에이리언 시리즈의 또 다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온도차를 이용해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든 과학용품으로 실제 판매되는 제품입니다. 프로토모프 한 마리가 더 있었고 커버넌트호를 헤집고 다니며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프로토모프의 시야를 볼 수 있는데요. 마치 액체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일렁거리는 시선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에이리언 3편에서 좀 더 깔끔한 시야를 자랑했던 모습과도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동면에 들어가는 데니얼스. 월터라고 생각했지만 데이빗이었다라는 반전이 드러납니다. 그는 데니얼스를 재우고 수많은 개척민, 즉 실험체를 확보한 상황에 흡족해하며 노래를 트는데 The entry of the gods into Valhalla. 이 노래는 앞서 피터 앞에서 피아노를 칠 때 자신이 선택했던 노래로 The entry of the gods into Valhalla. 발할라는 북유럽 신화 속 천국과 같은 장소로 용맹한 전사들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새로운 창조주로 본인을 신격화하는 열망을 드러냄으로써 더욱더 오만해진 그의 캐릭터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오르기 전 줄리 페인에 대한 헌사. 감독 리들리 스콧과 오랫동안 함께 일한 동업자로 영화 제작 시기인 2016년 사망하면서 그녀에 대한 추모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야심차게 이어진 프리퀄 시리즈지만 암울하고 자기적인 전개로 인해 혹평이 이어지면서 결국 뒤를 이어가지 못한 채 마무리된 이야기였습니다. 다 떠나서 데이빗과 데니얼스 사이에서 발생할 끔찍한 일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참으로 궁금한데 아마도 그들의 모습을 다시 보기는 어렵겠죠? 이 아쉬운 마음을 담아 다음 이야기로 향해야겠네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화인 7편 에이리언 로뮬루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